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올해는 내 무릎 제대로 알기 그 다섯 번째로 엑스레이, MRI는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무릎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마 휴일인데 보니까 제 뒤에가 방송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질문 들어오면 오늘은 조금 여유 있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릎 검사 그러면 보통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검사해 봅시다. 뭐 이렇게 작은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좀 해 봅시다. 조금 큰 병원에 가면 뭐 CT나 MRI를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제 보통은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엑스레이보다는 초음파가 쪼금 더 비쌀 것 같고 초음파보다는 CT가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CT가 쪼금 더 비쌀 것 같고 그다음에 MRI가 제일 비싸고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이게 비싸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큰 칼이라고 요리할 때 다 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과일을 깎을 때는 이렇게 작은 칼로 과도로 깎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뭐 닭이나 이런 거 뼈째 잘라야 되는 경우는 이따만한 중식도 칼로 이렇게 내려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각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제일 싸다고 해서 엑스레이가 제일 안 좋은 검사고 MRI가 제일 비싸다고 해서 MRI가 제일 좋은 검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뼈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CT가 더 유용한 검사예요. 물론 이 MRI가 더 비싼 검사이긴 하지만 이 뼈를 정확히 보는 면에서는 CT만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는 뼈를 보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검사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MRI보다 뼈를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이런 MRI 같은 경우는요. 인대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아니면 연골, 반월상 연골 같은 이런 연부 조직, 소위 말해서 연부 조직이 잘 보이는 검사입니다. 연부 조직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뼈는 이제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하지 않은 애들은 다 연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 인대가 끊어졌느니 아니면 뭐 연골이 찢어졌느니 이런 것들 아니면 근육 안에 뭐가 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은 혹이 있네, 어떤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은 MRI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건 거예요. 초음파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초음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를 해 놓으면 MRI는 제가 검사를 해 놓으면 제 친구인 뭐 선 교수가 봐도 MRI 판독이 저랑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제 친구인 뭐 이 교수가 봐도 이 MRI 판독이 비스름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가 객관적이에요. 근데 인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위도 틀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음파의 단점은 뭐냐면 나만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초음파 소견을 갖고 다른 사람이 판독을 했을 때는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의 또 장점은 또 뭐냐면 움직이는 상황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CT나 MRI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엑스레이도 "가만히 움직이지 마세요." 그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저런 것들이 하면은 그 영상이 흔들려 보입니다. 그렇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움직일 때 조금 더 움직이는 것조차도 다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초음파가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인제 관절염에 관한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인제 엑스레이, CT, MRI를 주로 인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그림자 놀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이 이렇게 비치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뭐 어렸을 때 저 이거 잘 만들었는데 강아지 뭐 그러면은 개 뭐 이렇게 모양하면은 벽에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듯이 엑스레이에서 엑스레이를 갖다 쏘게 되면은 인체를 통해서 그 반대편의 필름에 가서
꽝 닿게 되는, 이렇게 쏘게 되면 꽝 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영상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찍고 싶은 모양대로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요 옆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요렇게 앞에를 찍을 것인지, 그래서 고 방향대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를 모양을 볼 때는 오히려 MRI보다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CT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엑스레이를 전 방향으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건 거예요.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겁니다. 합성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 방향에서 찍으면 완전 입체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제가 요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마우스의 모양을 이렇게 예측해낼 수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는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환자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당연히. 고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요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뼈를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영상을 얻습니다. 이렇게 단층 촬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슬라이스식으로 자르게 되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요, 요 자른 사진들을 갖고 다시 합성을 해서 재합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우리가 뼈를 보는데 제일 정확한 검사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MRI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우리가 CT라고 하는 건 엑스레이가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MRI라고 하는 거는 이 강한 자석을 줘서 이 시그널을 갖다, 그 영상을 갖다 얻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MRI 우리 찍으러 들어가면 윙 하면서 기계 도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를 다시 합성해서 다시 이렇게 MRI를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물론 뼈 모양이 이렇게 잘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는 엑스레이나 MRI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뺑 요렇게 돌려가면서 찍는데, 요즘에 저는 이거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쪼끔 불편한 진실인데 MRI가 되게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3 테슬라예요. 3 테슬라. 우리가 자석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더 MRI가 잘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인제 개인 병원들이 갖고 있는 거는 1.5 테슬라 정도 됩니다. 1.5 테슬라 정도 되고, 대학병원은 보통 3 테슬라 정도 되는데, 3 테슬라 하면은 훨씬 더 잘 보이니까 그게 더 좋고요. 뭐 잘 보이는 건 잘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1.5 테슬라도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꼭 3 테슬라로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일부 병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어야지 MRI인 거예요. 왜냐면 MRI는 아까 엑스레이처럼 한 면만 보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인제 저희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 1.5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 병원에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비급여니까 한 60-70만 원, 70-80만 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적으로 찍으면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서 갖고 오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찍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거는 30만 원에 되게 싸게 찍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검사는 아닌 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저희 환자들한테 오늘도 그 얘기를 해 줬는데, 김밥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도 보면은 의사와 환자는
왜 의사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되냐, 윤리적이어야 되냐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냐면 이 지식의 불균형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멍청한 의사보다는 훨씬 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윤리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김밥 얘기 많이 해 드리거든요, 환자들한테. 김밥에는 우리가 뭐 소시지도 넣어야 되고 계란도 넣어야 되고 단무지도 넣어야 되고 뭐 우엉도 넣는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참치김밥은 참치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김밥이잖아요. 근데 요즘 김밥이 되게 유행인데 외국에서는 김밥을 잘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모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김에다가 밥에다가 단무지만 집어넣어도 김밥은 김밥이잖아요. 근데 그 단무지를 집어넣은 김밥이 1,000원이고 이래서 들어서 정상적인 김밥이 한 4,000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밥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원짜리를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저걸 먹을까?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4,000원짜리 먹을까?' 이렇게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1,000원짜리인지 4,000원짜리인지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기는 1,000원이고 저 집은 4,000원이면 야 저거 4,000원 나쁜 사람이네. 여기는 1,000원인데 저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MRI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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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찍어 놓고서는 MRI가 훨씬 쌉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MRI 찍었고 굉장히 싼 값에 찍었고 그러니까 나는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정상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가 제가 MRI를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교수라서 쪼금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고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I는 고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옆으로 새 나갔는데 오늘은 골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찍든지 요렇게 찍든지 아니면 요렇게 찍든지 요렇게 찍든지. 그러니까 당근이 있으면 당근을 옆에서 보면 당근 모양 삼각형이 보이고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처럼 보이겠죠? 대신에 위에 인제 파란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아주 밑에서 보면 팽이처럼 저렇게 여기 보시면은 팽이처럼 요렇게 보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보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CT나 MRI는 CT는 뼈를 보기 위해서 MRI는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막 슬라이스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슬라이스를 쳐 가지고 이거를 펼쳐 놓은 거가 CT 혹은 MR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개념이. 근데 인제 의사 선생님들은 쪼금 더 인제 경험이 있고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은 저거를 저렇게 하나하나 요렇게 쪼개진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생각이 나는 건 거예요. 요 영상을 보면서 요거를 예측할 수 있고 요거를 예측할 수 있고 고런 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CT나 MRI는 전체적인 입체화된 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에서 엑스레이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보면 첫째로는 뼈 모양이 정상인가를 봐야 돼요. 아까는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깨끗하고 선이 명확하고 이렇게 옆에가 마진이 이런 깨끗하잖아요, 이런 마진들이요. 근데 지금 이 관절염이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제가 화살표로 보였지만 이게 골극들이 나와 있고 삐죽삐죽 나와 있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인제 그나마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엑스레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골 같은 것들이. 연골 아까 인대 뭐 근육 소위 말해서 연부 조직들은 다 엑스레이가 투과해 버리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워서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붕 떠 있잖아요, 뼈랑 뼈 사이가. 그러니까 '아 연골이 많이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산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쪼그려 앉아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뼈가 뼈끼리 닿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연골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절 간격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관절염이 몇 기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심하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 약하겠구나.' 이렇게를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로도 간접적으로는 간격을 봐서 연골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엑스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리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버렸죠. 58 세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60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휘어졌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오다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X자 다리가 소위 말해서 안짱 다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골격이 있는지 모양이 어떤지 또 간격이 어때서 연골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다리 전체의 모양은 어떤지 요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싸지만 좋은 검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절염 때는 CT를 찍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자체가 뼈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에서의 CT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CT나 엑스레이 갖고도 어느 정도 연부 조직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뭐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 건 거지. 우리나라 같은 의료 천국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관절염에서의 MRI는 아주 유용성이 있는데 무턱대고 또 MRI를 다 찍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뼈가 뼈끼리 닿아 있잖아요. 저 상태에서 관절염을 진단하려고 MRI를 찍는다? 그거 자체는 별로 그렇게 진단적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내가 뭐 제가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대 상태가 어떤가 아니면 그 안에 골괴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냥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야 됩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로 이미 보이잖아요. 저렇게 뼈가 뼈끼리 닿는 게. 그럼 관절염 사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환자들한테 우리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팔인지 목인지는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굳이 제가 돋보기나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될 이유가 없는 건 거죠. 근데 뭐 요즘은 없지만 이렇게 빈대나 벼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게 빈대인지 벼룩인지 보려면은 그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돋보기를 갖다 대고 그거보다 더 작은 놈들은 현미경을 갖다 대고 그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에서의 MRI 그러니까 진행된 관절염의 MRI에서는 조기 관절염을 빼놓고는 MRI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는 건 거죠. 근데 인제 여기는 81 세예요. 81 세인데도 보면 늠름하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관절 골격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 관절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서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안 보이니까 저렇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MRI를 찍는 거예요. 근데 81 세인데 저렇게 늠름하게 관절 간격이 이렇게 잘 보이지만 아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82 세인데 안 늙었겠습니까? 저 안에는 당연히 늙었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연골도 찢어져 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제가 항상 어른들한테 저는 그냥 제가 방송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제가 그 진료실에서 환자들하고 얘기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60 넘어서 요즘은 60 넘으셨는데 얼굴 정말 그 40대 같으신 분들이 아주 널렸어요. 요즘은 관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젊으셔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끼리 "야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다." 뭐 "옛날하고 똑같다." 뭐 가끔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옛날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맨날 그러지만 제 얼굴 보면 주름 짜글짜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서로 젊어 보인다고 그러지만 그 사이에다가 20 살짜리 갖다 놓으면 엄청 늙었어요. 제가 맨날 그렇게 농담하는데 저 안에가 엑스레이가 저렇게 멀쩡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절염이 엄청 진행돼 있겠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MRI가 이런 게 유용합니다. 그렇게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 안쪽의 연골은 훨씬 더 많이 찢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 80 세인데도 그런 데로 보면은 관절 연골은 잘 유지가 돼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MR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 안에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안에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릎 안에 보면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차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혈관들, 그다음에 앞에 있는 힘줄들, 인대들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MRI의 장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의료 천국이라서 이 MRI를 언제든지 내가 가서 맘만 먹으면 오늘도 찍을 수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 같은 데 가서 저는 그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 그 하버드 대학 병원인데, 가서 MRI 찍으려면 거기 한 2-3주, 빠르면 늦으면 1-2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얼마였더라? 저 있었을 때 그 2,000불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3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엄청나게 비싸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의료 천국이라서 사실은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이런 MRI들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의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MRI는 요런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특히나 관절염 부분에서는 조기 관절염, 초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제 퀴즈를 하나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환자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왼쪽 무릎은 그래도 그런대로, 여기는 뭐 관절 간격이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여기는 많이 좁아지기는 했는데 한 3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닿아 있게 되고 바깥쪽도 거의 닿아 있게 되죠. 보면 이런 쇠들이 박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옛날에 인대 수술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70 대신 분이고요. 70 대신 분인데 무릎이 이래요. 그다음에 왜 오른쪽에 있는 환자 거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붕 떠 있지는 않지만 꽤나 뭐 이렇게 좀 떠 있고, 이 왼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관절염으로 따지면 한 3기 고 정도 돼 보이죠. 여기는 한 4기 고 정도 돼 보이고. 그러면 이 환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수술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심했던 4 기였던 환자는요, 이 근력이 좋아요. 근력이 좋아 가지고 지금도 축구하시거든요, 저분. 근데 이 인공관절을 하면은 축구를 못 해요, 축구를. 그래서 축구를 본인은 너무너무 하고 있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더 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근력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아프고 못 사용하는데 무조건 뭐 연기해서 뭐 수술을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근력이 좋은 경우는 그 관절염이 4 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견딥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프고 중간중간 붓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잘 견디셔서 이분은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고 벌써 저한테 다닌 지 한 4 년, 5년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결국은 오른쪽은 수술을 했습니다. 저렇게 인공관절을 3기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근육도 말려 있고 엄청 아파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거든요,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막 달았다고 아니면 덜 달았다고 수술을 덜 하고 더 하고는 아니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진하고 이렇게 통증이 무조건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4 기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4 기인데 인공관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4 기여서 인공관절을 하는 거는 아닌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왜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4 기인데도 제가 축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3 기인데도 제가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가?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외래 보고 있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저는 수술 무조건 하지 않아서 수술을 안 하는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인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1 년에 3-400개 인공관절 하는데 그리는 건데, 그분은 전혀 수술을 하지 않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엑스레이랑 통증은 약간은 다른 거예요. 통증은 신경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다 다뤘다고 신경 반응이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증은 연골 손상이나 아니면 이런 염증 상태나
그다음에 근력이 약한 애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래서 종합적인 신체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그전에도 강의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통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관절염이 검사상, 엑스레이상, MRI상 아니면 엄청 심한 관절염이라고 해서 통증이 무조건 세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엑스레이상, MRI상 심하지 않더라도 관절염이 심한 경우, 그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와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검사를 하는 건 좋은데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겁나요. 이 소리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겁나요, 그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저도 인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인제 두근두근할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아 저 건강검진 왜 하라고 그러지.' 근데 건강검진 안 가면은 벌금 물거든요. 그래서 벌금 물어서 옛날에는 검사를 했다면, 요즘은 1 년이 아니라 한 6 개월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하면 겁난다는 거, 뭐가 나올까 봐 겁나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사는 무서워도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술을 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안 해야죠. 우리가 모르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 내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 보자. 운동 열심히 하고 어 쪼그려 앉는 거, 방바닥에 앉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한번 해 보자.'라는 경우가 있는 거고, '아이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상황이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수술을 합시다.' 이래야 되는 어느 정도의 검사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 무조건 검사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약물 치료만 할 건지 아니면 운동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만 바꿀 건지는 검사만 해서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수술을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들, 이 사람의 통증의 패턴이 어떤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다음에 기능 저하가 지금 많이 와 있는가, 근력은 떨어져 있는가, 이 사람이 실제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에 앉고 일상생활하고 뭐 돌아다니는 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쪼그려 앉는 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쪼그려 앉으면 안 되고 쪼그려 앉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쪼그려 안 앉으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한가, 아니면 관절염이 있는데 이 진행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관절염이 있지만 진행 속도가 천천히 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의 활동력이, 나는 뭐 무슨 스포츠도 해야 되겠고요. 저는 뭐 골프도 좀 쳤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자전거도 좀 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아니요, 저는 그냥 걷기 운동만 했으면 좋고 공원에 산책되고 뭐 둘레길 정도 걷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틀리잖아요. 또 직업도 보면은 그냥 사무직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몸을 써야 되는 직업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는, 제가 맨날 어 어쩔 수 없는 뭐 타일이나 아니면은 장판이나 아니면 도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외래를,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래를 보고 왔는데, 대체 공휴일인데 예약이 돼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보고 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무릎을 잘 보고 무릎을 주로 보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리를 보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리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저는 그냥 환자를 보는 의사예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데 주로 다리나 무릎을 고치는 의사인 게지, 다리나 무릎만 고치는 기술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봐야지 그 사람한테 적절한 치료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세 번째는요 뭐냐면 애써서 검사를 통해서 병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병 그러면 수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극복을 하고 '생활 습관 쪼그려 앉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치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병들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색 부분이 있고 흰색이 있으면 중간에 회색 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중간 지대에 있는 것들은 애써서 먼저 수술을 하고 애써서 먼저 치료를 하는 거가 아니라 일단은 좋은 방법대로 지켜보다가 그다음에 치료를 들어가서 애써서 병을 만들지 맙시다. 그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정확히 판단은 하되 그거를 통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넓으니까 무조건 센 수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관절경을 해서 대충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도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단계 그러니까 운동하고 생활 습관 바꾸는 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뭐 수술도 관절경 뭐 인공관절 있으면 인공관절 해야 되는 사람을 관절경 수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운동 치료만 해도 되는 사람을 갖다가 수술을 하도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표 중에 하나는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보다는 근력과 같은 이런 임상적인 증상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보면 엑스레이는 뼈와 간격을 보는 것이고 MRI는 연부 조직 아까 말한 인대나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이나 요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RI는 더 자세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비싸다고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은 검사다. 그것도 틀리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진하고 통증은 항상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은 참고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통증도 참고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를 갖고 수술을 무조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는 참고 자료이지 이 수술을 결정하는 자료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검사와 그 사람 몸 상태를 갖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찢어졌으니까 수술합시다. 뭐가 끊어졌으니까 수술합시다. 뭐가 닳았으니까 수술합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이나 임상 증상, 그 사람의 활동력,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직업력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치료 방침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질의와 답변인데요. 저번에 한번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있어서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ARGAKKKK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40대 후반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로 에스트로겐을 말리는 페마라라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한 지 5개월 차입니다. 약 부작용이 관절통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깨, 무릎, 손목, 손마디가 아프고 방아쇠 수지 증후군 증상도 생겼습니다. 어차피 5년간 먹어야 하는 약의 부작용인데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방암 환자라고 이분께서 그러셨는데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약제의 부작용은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 드시면서 그런 것들 자세히는 안 보시겠지만 약에 보면 수만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중증도 고도 그래 가지고 3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든지 무조건 관절통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관절통이 생기는 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암 환자 때 사용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항암 치료든 아니면 호르몬 치료든 아니면은 뭐 방사선 치료든 아니면 요즘은 중입자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치료든지 간에 이 암세포를 갖다 때려잡는, 소위 말하는 암세포를 잡는 치료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죽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이런 암세포를 파괴를 하다 보면 정상세포도 손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관정통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이유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관절통 때문에 다른 항암 치료들, 뭐 아니면은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치료 이런 거를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극복을 못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차치해 두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가 항상 운동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뭐를 하면 늘어집니다. 사람이 쭉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연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면 근육이 마르게 되고, 근육이 마르면은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더 세게 되고,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더 세지면은 아프게 되고, 아프면은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이 또 마르게 되고, 그러면 무릎은 더 아프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고, 근육 마르고 아프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라도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좀 붙게 되고, 그럼 무릎이 덜 아프고, 그럼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근육은 더 붙고, 그럼 더 덜 아파지고, 이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늘어집니다. 힘이 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아프시고 힘든 거는 알겠지만 식사도 열심히 잘하시고 고기도 열심히 많이 먹고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히려 소염제를 먹으면서라도 움직이셔야지 저 통증이 줄어들지. 그리고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릎도 걷는 거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손도 움직이셔야지. 이거가 안 움직이게 되면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다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시라. 소염제를 먹으면서라도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라온 질문들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얌얌님께서 이번에 건강검진으로 CT를 찍을까 했는데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따로 찍지 않은 게 좋을까요? 30대 초반입니다. 흡연자인데 저설량 폐 CT라도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저거 권고 드립니다. 어, 무조건 CT를 찍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데요. 지금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CT를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뭐 내과 선생님들하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자주 찍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가 가슴 사진을 찍은다면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한 최소한 5 년에 한 번, 그 정도는 저선량 PET-CT라도 찍어 보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는 CT가 유용한 경우가 있고 MRI가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무슨 신경과 의사나 내과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머리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 실질을 보는 경우에는 이 MRI가 더 유용한 경우도 있고요. 뇌도 이 전체적인 거를 볼 때는, 아니면 이런 피가 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CT가 더 나았습니다. 물론 이 가슴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MDCT라고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도 혈관 같은 거를 볼 때는 MDCT 같은 것들이 더 낫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MRI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 배는 일반적으로 CT가 더 유용한데,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너무 지금 30대면 자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마다 자기만의 패턴의 건강검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80대 넘으면 대장내시경 매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먼동 52 님께서 "걸을 때 무릎뼈가 탈골되어 제자리로 바로 맞춰지지 않아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관절염 2기 정도입니다." 아 저거는 만약에 진짜로 탈골이 된다면 우리 무릎뼈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뚜껑뼈거든요. 뚜껑뼈가 제 생각엔 탈골까지는 아닐 거예요. 탈골이면 거의 못 움직여요. 근데 아탈구가 될 겁니다.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다가 인제 덜커덕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저거는 저는 병원에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검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릎뼈가 실제로 탈구가 됐던 경우들이 잦아 있었다면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절염의 정도랑 상관이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게 무릎뼈 아탈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슬개골 아탈구, 뭐 재발성 탈구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슬개골 재발성 탈구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제가 환자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렛대 이렇게 하면은 밑에 받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침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그 받침점이 고장이 난 겁니다. 옆으로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드는 힘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약화돼서요. 저런 경우에는 사실 저런 분들 운동 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무릎뼈가 탈구가 된다면. 그래서 저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으니깐요. 한번 병원 한번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두 번째는 인제 조기구이 님께서 40대 남성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 찌릿찌릿하게 아프니 내려가는 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근육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프니 운동을 쉬어야 할지 계속해야 될지 애매해서 일상에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무릎 통증 비수술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이 정도 통증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쪼끔 인제 환상을 갖다 좀 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수술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커요. 수술에 대한 환상이.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비수술에 대한 환상도 또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술은 안 할 거고요. 뭐 비수술로 하는 비수술 치료법을 얘기를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오는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한상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MRI도 찍었는데 연골도 괜찮고 괜찮다. 제 생각에는 40대 남성이라면 실제로 옛날에 과거에 외상력, 운동하다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마도 MRI나 엑스레이가 꽉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정상이 나올 확률이. 그러면 사실은 운동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좋은데 특히나 이렇게 계단 다닐 때 올라갈 때 힘들고 내려올 때 힘들어요는 근육이 말랐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저러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 제가 자세히는 적지는 않으셔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스장 들어가서 아니면 러닝머신 하면서 아니면 기구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운동 방법을 밖으로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제가 몇 번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더라도 저는 러닝머신에서 30 분을 걷는 것보다는 밖에서 30 분을 걷는 거를 권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밖에서 걸으면 장점이 몇 가지 있죠. 지면을 갖다 첫째로는 운동하니까 근육이 붙고 지면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뼈에도 자극이 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고유 감각이라는 것들이 떨어져요. 고유 감각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고유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이제 빠지는 오감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보고 느끼고 들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밖에서 나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저쪽에서 번쩍거리면 저기 쳐다봐야 되고 저도 삥 하고 소리가 나면 쳐다보잖아요. 그다음에 앞에서 오는 사람 피해서 걸러야 되고 저기서 핸드폰하고 오는 고등학생이 있으면 또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에는요. 무슨 딴 거로 자꾸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40대 남성인데 옛날에 다치신 적이 없다면 밖에서 한번 운동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선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학원을 갈까요? 어느 문제지를 풀까요?"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어느 선생님한테 가야 될까요? 어느 체육관에 가야 될까요?"가 아니라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다니는 건 제가 항상 미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지를 걷는 거 내려와요. 그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내려오는 거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20대 30 대면은 계단 운동하는데 저는 권고를 한다면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40대 벌써 넘어가고 50 대가 넘으면 저는 계단 운동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민트 님께서 오른 뒤쪽에 통증이 심하고 최근에 무릎 뒤쪽에 힘줄이 당기면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인제 제가 답변 드리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거는 두 가지 통증을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무릎에 관련된 통증인지 아니면 허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온 통증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가 아파야지 뭐 저는 허리는 안 아픈데 왜 뭐 무릎 뒤쪽이 이 문제가 있는데 왜 허리가 통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변전소에 불이 안 켜집니다. 그럼 변전소에 불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가정집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변전소는 불이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그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기 가정집이 불이 꺼지는 것처럼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저쪽 무릎이나 다리가 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무릎이 걸을 때 특히 통증이 더 심해진다. 특히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자세 때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무릎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거가 뭐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뭐 했을 때나 통증이 심하는 정도는 똑같은데 무릎 뒤쪽으로 다리 뒤쪽으로 종아리 뒤쪽으로 발 쪽으로 이렇게 저려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쪽도 얘기를 하면 주로 저는 사타구니가 아파요. 그러면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엉덩이 쪽이 아파요. 그러면 허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통증이라면 그거는 아마 허리일 가능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 통증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무릎 보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 다리 뒤쪽으로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통증이 있다? 요거는 허리 보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가 더 유용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뭐 더 불편한 쪽을 가서 "교통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인제 환자들이 오면 "아 이거는요 무릎도 지금 문제는 있는데 허리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허리 먼저 가시죠." 아니면 "요거는 무릎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허리가 이상한지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버스 어 버세타일 님께서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운동 후 무릎 아래 통증이 계속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심해집니다. 무릎 아래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가 제 생각에는 슬개골 근처 아닐까 싶어요. 슬개골 근처, 그다음에 이제 관절면 근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30대 남성이 외상이 없는데 특별히 무릎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운동을 꽤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인제 영어로 하면 점퍼슨이니까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점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무릎,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고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고게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소위 말해서 뚜껑뼈와 밑에 뼈에 붙어 있는 슬개건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하고 뚜껑뼈에 붙는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가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운동을 해 가지고 아픈 것 같다 그러면 당분간은 소염제 드시면서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휴지기를 지난 다음에는 그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무리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는 미련하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럴 때는 휴지기를 어느 정도 갖는데,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낮은 강도에서부터 쪼끔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80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걸 0 으로 뚝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10, 20, 30, 40, 50, 60, 70, 80 해 가지고 다시 80 정도로 올리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30대 남성분이라고 했으니까 평지 걷는 운동부터 그냥 해 보시고요.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걸으시면서 소염제 좀 당분간 드셔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평지 걷는 운동을 쪼끔 빨리 해 보시고요. 그린 다음에 고거가 좀 더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뭐 러닝 같은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나이가 좀 40-50 대가 넘어가는데 계단 운동은 저는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50 분은 넘었는데요. 오늘은 뭐지? 뒤에 강의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살짝 시간 좀 그냥 더 해서 뭐 어 그냥 제가 오늘은 질문 들어온 거 다 5 시까지는 제가 받고 가겠습니다. 갱숙이 님께서 52세 여성인데 1년 전부터 아파서 올 1 월쯤에 동네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1기 초기 관절염이라면서 진통제만 먹어도 어 아파서 물을 5 cc 2-3번 정도 뺐는데 열흘 전에 아파서 다른 병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무릎 앞에 연골이 쪼금 삐뚤다고 하면서 물을 20 cc 정도 뺐어요. 주변에서는 물을 빼면 옹달샘처럼 물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데 물 빼지 말고 말로는, 그리고 딱 끊겼네요. 자, 첫 번째 52 세. 그러면 옛날에 특별히 외상이 없었으면 그렇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50 대면은 그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방바닥 생활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다음에 뭐 결혼하시고는 침대를 분명히 샀을 나이입니다, 저 정도 나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뭐 관절의 신경외과 선생님도 잘 뽑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뽑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5cc가 나온 거고 한쪽은 20cc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0cc가 있다는 거는 하여튼 무릎이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제 생각에는 아까 1기 초기 관절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맞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이 붓는다고 한다는 얘기는요,
무릎 입장에서 보면 무릎은 원래는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관절에는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부었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무릎에는 관절액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무릎 입장에서 무릎이 부었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만들어야지 충격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겠다고 지들도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나 여기 이상이 있어요." 하고 "주인 여기 좀 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첫째로는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꽉 차 여기를 붙잡아 놓은 다음에 팔꿈치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 불편한 것처럼 무릎에 물이 차 있으면 불편한 건데 첫 번째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이런 염증성 관절염도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모르게 연골 손상들이 있어서 그 연골 손상 때문에 무릎이 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활액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활액막염이 있으면 그렇게 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릎이 부었다고 어 어 아니면 MRI상 뭐가 문제가 있다고 수술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물이 부었으니까 우리 개인 병원 선생님들은 친절하시니까 저거 진짜 빼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오면 일단 지켜보세요. 그냥 어 어 뭐 빼봤자 또 생깁니다. 그리고서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생길만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는 거가 이상하지는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뽑는다고 해서 다시 생기는 거는 맞는 거예요. 옹단샘처럼 물이 자꾸 생기는 거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으니까 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다가 또 말도 더 써 주셨네요. "약이 있다고 물을 빼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물 빼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오른쪽 무릎 위가 부었네요. 몇 번 물을 뺀 뒤 증상을 보고 초음파 찍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제 생각에는 한번 MRI 찍는 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MRI 찍으시는 거 우리 저거 질문의 밑에를 갖다 붙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PD 선생님. 그래서 그 그래서 무조건 주사로 액으로 뽑아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만약에 MRI 상에서도 크게 문제만 없다면 소염제를 먹는 거예요. 소염제를 먹고 쪼끔 지켜보는 거고 저렇게 무릎이 부었다고 하나도 안 움직여 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걷는 운동 정도는 하시면서 소염제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진통제 아니에요." 그 소리 많이 해요, 저한테. 근데 모든 진통제는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소염하라고 줬는데 환자들은 진통하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라고 저는 드리는 건데 환자들은 통증을 없애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염제라고 하는 거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서 무릎이 붓는 거를 감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어떠시냐. 두 번째는 무조건 물을 빼는 것보다는 소염제를 먼저 드시면서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 고거가 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레이 무릎 연골이 끊어졌다고 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만 통증으로 1년을 주사로만 버티다가 다른 병원 가서 MRI 찍었으니 무릎뼈가 괴사됐다고 해 인공관절 반쪽만 했는데 수술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릎에 계속 미열이 있고요. 양무릎 앞쪽이 앉거나 일어설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제 강의 많이 안 보시는 분이에요. 제 강의 아까 보신 분들 질문 써 놓은 거 보셨죠? 딱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몇 살의 여잔데요. 몇 살의 남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이고요.
지금 봉레이 분께서는 제 강의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골이 찢어지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가 급성으로 찢어지는 거가 있고 만성적으로 찢어지는 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항상 그 바지 얘기해 줘요. 저희 환자들한테는. 지금은 바지 뭐 조금만 낡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도 됐고 바지도 그만큼 싸졌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지를 맨질맨질할 때까지 입었어요. 낡을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 바지를 입고 나가면은 이런 뭉툭한 데 걸리면은 이렇게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인제 꼬챙이 같은 데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탁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 인제 엄마한테 인제 응? 혼나고 거기 인제 꼬매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젊은 애들의 연골은 새 바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래된 바지, 해진 바지는 걷다가도 북 찢어지고요. 의자에 앉다가도 북 찢어지고 방바닥 앉다가도 북 찢어져요. 그거는 엄마한테 혼 안 나요. 엄마 이렇게 보고서 "야 더 입어도 되겠다." 그러면 더 입는 거고 "야 그거 안 되겠다. 야 그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 바지는 새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막 축구하다 무릎이 돌아갔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무릎이 돌아갔다든가 뭐 2 층에서 떨어졌다든가 이 정도 돼야지 연골 찢어져요. 근데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잖아요. 이미 해진 바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걸어가다 뚝 했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방바닥 앉다가 뚝 했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뭐 버스 타다 뚝 했다 그래요. 그럼 그때 연골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진 바지들은 사실은 뭐 그거를 인제 꼬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저처럼 그냥 좀 지켜보는 거 운동하면서 지켜보는 부류도 있습니다. 고거는 인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정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있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렇게 해서 연골이 찢어졌을 때 잘라내는 거는 쪼끔 결과가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 통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렇게 해서는 잠깐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리고서는 이 방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바로 받으면서 골괴사가 생겨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인제 수술 후 골괴사 증후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 골괴사 증후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매니펙 메니섹토미 오스네크로시스 신드롬 뭐 그렇게 포스트 메인섹토미 신드롬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인제 골괴사가 생기면 고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절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거는 인제 인공관절을 하거나 지금 인공관절을 했다는 얘기는 반쪽만 했다는 거는 반치한술을 했다는 얘기고 반치한술을 했다는 얘기로 좀 봤을 때는 저거는 최소한 50대 후반 60 대가 넘어가는 나이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60이 넘어가는 나이일 거라고 보고 그 전 나이면 또 다른 치료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 딱딱 마주치는 그 디딜 때마다 아픈 거는 좀 사라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걷는 운동 많이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앞쪽에 앉거나 일었을 때 찢어진 통증은요, 근력이 약화돼서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이미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세요. 그냥 눈물을 참으면서 약을 먹으면서라도 운동을 하세요. 대신에 지금 아까 보시면은 그런 통증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냥 기다려서는 안 좋아질 거고요. 운동을 하면서 하는 거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아마 염증 수치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를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몸에서는 어쨌거나 인공관절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 수치는 괜찮지만 염증 반응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놈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한 2m 되는 놈이 얼굴에 흉터도 몇 개 찢어진 흉터 있는 사람이 동네 돌아다니면 요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쳐다보다가 한 7년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증 세포도 이렇게 그 인공관절이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열이 나나요?"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염증은 없대는데 그러면은 그게 아직 염증 세포 입장에서 얘가 누군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틀리는 거가 아니고요. 그 개인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무릎 전문 병원들은 무릎 전문 병원하고 대학병원도 다른 겁니다. 무릎 전문 병원이 대학병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사는 뭐 이건 뭐 개인 열린 큰 병원, 무릎 전문 병원 등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뭐 구체적인 거는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열흘 전에 간 신경외과에서는 약은 안 주고 물만 뺐어요. 여기저기 병원에 가기 싫고 잘하는 병원에 한 번만 가고 싶습니다. 대구에 병원 추천은 안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병원 대구에 있는 교수들도 많이 알고 그 개인 병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지만 고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개인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환자들은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의료 사고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그런 소리 하면 불쾌해합니다. 왜 불쾌해하냐면요. 의료 사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사고는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의료 사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사고라고 하는 거는 요럴 때는 요런 치료를 하고 저럴 때는 저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럴 때 이런 치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저런 치료를 해서 아주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저는 의료 사고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이런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 가지고 의료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랑 저럴 때가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사람은 몸뚱아리는 이것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는 여기가 고장 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앞에 헤드라이트가 고장 나면 그거는 전구를 갈아야 될 것이고 시동이 안 걸리면 엔진을 갈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부위마다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갈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요 계속 아프다 보면 내과적 질환이 생겨서 관절염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도 생기고 우리가 당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릎만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요런 치료가 있고 저런 치료가 있으면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걸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걸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어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엑스레이가 말기 엑스레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공관절을 하자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당신이 좋고 기능적으로 지금 잘 쓰니까 쪼금 더 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인공관절을 하자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아니면 인공관절을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나처럼 보존적인 하는 사람은 나쁘냐?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치료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고 또 요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건 거예요. 단지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이거랑 동떨어진 치료가 있을 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한다든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가 나쁜 치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공관절을 하신 거라면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귀포 2019 님. 관절염 상기 진단으로 통증이 있었다가 물리치료 좀 받고 통증이 없어져서 현재는 편한데 테니스 같은 운동을 다시 해도 될까요? 연골판이 원형으로 생겨서 특히 약할 거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50세 여성입니다. 무릎 통증은 4에서 5년쯤 있었던 것 같고요. 5년 전쯤 있었고 현재는 통증은 없습니다. 운동을 다시 하고 싶어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절염 3기 진단으로 통증이 있었다가 물리치료 좀 받고 통증이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으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라고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유방암처럼 극복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질환이 아니라요. 얘는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잘 데리고선 사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이 관절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원래 상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쓰는 방법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관절염이 진행이 될 건데, 진행이 되는 걸 없앨 수는 없는데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거가 제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쓰는 방법은 제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좋게 해서 기능을 좋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이 해서 같은 것들을 피해서, 진행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관절염이 더 악화될 건데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거를 제가 바라면서 항상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상기가 됐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상태로 그다음에 천천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관절염 있으면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트는 운동하는 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영, 자전거, 걷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영은 전신 운동이고 체중이 물로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근력 운동이고요. 자전거는 체중을 안장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도 마찬가지 좋은 운동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만 좋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증이 있었을 땐 이런 운동들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옛날부터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테니스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애써서 테니스를 배운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테니스를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은 자기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것만 하나 조심하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 정도 했는데 그리면 다치는 겁니다, 나이 들면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테니스를 치시던 분이면 그냥 뭐 저는 치시라고 그럽니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는 세상인데 뭐 테니스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원판형 연골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원판형 연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칫 병원에서 가가지고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잘라버리는 병원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원판형 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골, 이 반월상 연골하고는 조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반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C자 형태로 반월처럼 생겼는데, 이 원판형 연골은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긴 겁니다. 빈대떡처럼. 근데 요 C자형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위에서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 충격이 가해지면은 충격을 받아내기에 좋은 생역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판형 연골은 어떻게 했어요? 빈대떡이니까 이렇게 하면 찢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률이 높은 거지 찢어져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랑 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모양도 차이가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파이버들, 소위 말해서 섬유질의 방향이 틀려요. 얘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서 찢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C자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주 왜 잘못된 거냐면, 찢어지지 전 상태에서는 잘못된 거냐면, 요렇게 C자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되냐면은요, 얘는 불규칙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C자형으로 이 파이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만큼 없어진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찢어져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귀포 2019님 같은 경우는 안 찢어 있잖아요. 안 찢어진 원판형 연골은 건드리는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찢어진 원판형 연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항상 궁금한데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갱숙이 분께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셨는데, 살을 빼면 많이 좋아질까요? 뭐 글자가 잘못 나와서 미니 발걷기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집에서 얼음찜질 하면 좋아지나요? 얼음찜질이나 물리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살을 빼는 것 자체가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줄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게 되면은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생활 이야기 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이야기 이 분께서 "심장이나 폐는 뭘로 확인해야 할까요?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내과 선생님은 아니라서 어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통은 인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폐는 엑스레이가 가장 좋은 검사고요. 스크리닝으로 하는 데는 아주 제일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고거보다 쪼금 더 인제 진행된 거 아까 요즘은 인제 CT가 이 방사선 조사량이 많으니까 저선량의 CT를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뭐 나이에 따라서는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한 5 년에 한 번씩 연세가 좀 많이 들고 위험도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오랫동안 펴 왔다든가 아니면은 집안에 뭐 폐암에 전력이 있다든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2-3년 만에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고런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을 움직임을 보고 판막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심장 초음파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혈관들을 볼 때는 CT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장의 전체적인 실질적인 것들을 보는 것들은 MRI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심장의 혈관들에 대해서 진짜로 막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막혀 있느냐 아니면 좁아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실제로 거기다가 여기 심전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혈관 조영술이 훨씬 더 정확한 거로 알려져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내과 선생님은 아니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니까 한번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달에는 제가 항상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하니까 22일 날 오후 4 시에 할 거고요. 여섯 번째로 관절염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에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